그 미디어라는 게 이제 진행을 하다 보면 항상 뭐 먼저 필요한 게 생기잖아요. 먼저 필요한 거는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지금 관심 있어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속보나 무슨 실시간 인기 검색어나 무슨 지식인이나 이런 단편적인 조각들을 필요로 하는 시점이 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포털이 이제 검색에서 찾아주고 이런 관점들이 생기잖아요. 하다 보면 항상 소스가 부족해지는 시기가 또 오죠. 소스를 누군가가 채워지는 시기가 오잖아요. 그 폭발적인 시기는 제가 보기에는 구글이 시기를 만들어줬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뉴욕타임즈와 함께 블로그를 어떤 게 더 신뢰성 있는지를 판단해서 위로 올려주거든요. 그러니까 개인들도 개인 미디어를 했을 때 뉴욕타임즈보다 더 신뢰성 있는 정보를 가공해서 올리면 웹상에서 인정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이제 그런 가치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검색의 시대가 사실은 블로그를 만들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블로그들이 이제 유통할 수 있는 검색 플랫폼이 있으니까 좋은 검색에 좋은 컨텐츠가 걸리기 위해서는 내가 컨텐츠 생산자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블로그의 폭발적인 성장을 만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유입이 되면 당연히 이제 수익 모델도 만들어낼 수 있고 자기를 브랜딩할 수 있고 자기 주장을 좀 더 확산시키게 되는 계기가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는 이제 쌓여있는 컨텐츠들의 목적인 거죠. 이거는 해설과 주장과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람들이 크리에이션 한다는 건 상당히 피곤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크리에이션은 다시 한번 소수로 줄어드는 상황이 올 것 같아요. 그렇게 예측을 했었거든요. 당연히 그렇게 오고 있는 시점이고 그런 시점에 마이크로 블로깅이 나오는 거죠, 사실은. 뭐 소셜 네트워크는 사실 또 다른 의미의 그 플랫폼 진화에서의 모습인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미디어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마이크로 블로깅이 오히려 생산을 멈추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유통 권한을 주기 시작하는, 큐레이션 하는 권한을 주기 시작하는 새로운 차원의 역할을 줬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뉴스도 엄청나게 링크로 퍼다 알라지고 RT 해주고 사람들이 확산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자기가 예전에는 A4 한 페이지를 써야 되는 부담감이 있었지만 지금 140자 안에서 누구나 140자 안에서만 얘기할 수 있으니까 별로 차이를 못 느끼게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진입할 때는 많은 가치의 그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교수님이나 뭐 지식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실상 오프라인에서 머물면서 안 넘어왔어요. 블로그 시절만 해도 몇몇 분만 올라왔죠. 근데 이 저널리스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마이크로 블로깅은 이 가치가 쉽더라고 생각하는 거겠죠. 엄청나게 오잖아요. 자, 이제는 소셜미디어 바닥에 다양한 가치들이 이제 공존하기 시작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연결성들을 다시 한번 네트워킹 시켜주는 게 페이스북 같은 이런 소셜 네트워크의 차원인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저는 이런 흐름 자체가 되게 당연시 받아들여져야 되고 이게 마치 블로그는 죽고 소셜미디어는 뜨고 또는 갑자기 뭐 모는 지고 모는 올라오고 신문 아직 안 죽잖아요. 네. 신문의 변신은 사실은 컨텐츠의 변신과 맞닿아 있는 것 뿐이지 종이가 없어질지언정 종이 신문에 글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사라지는 건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저는 블로그를 처음 시작했을 때 이런 몇 가지 가치 기준을 제가 나름 세웠었어요. 저는 이제 미디어가이기 때문에 너무 객관적인 척하지 말고 너무 종합적인 척하지 말고 너무 중립적인 척하지 말아야겠다. 근데 10년을 기자 생활을 하면서 그 짓을 하고 살았는데 내 만족이 안 들어가는 거죠. 글 쓰는 사람 입장에서 편파적이고 싶고 내 주장을 얘기하고 싶고 남들이 얘기하면 그거 반박하고 싶고 내가 왜 거룩한 얘기만 해야 돼요. 내가 그랬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다만 대자보에 글을 쓰듯하자. 내가 내 맘대로 짓거리지만 최소한 지나가는 사람이 내 부모님일 수도 있고 내 누나일 수도 있고 내 자녀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자. 그래서 품격 있게 아주 편파적으로 쓰자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성이 나타났겠죠. 아무래도 글 쓰는 데에 대한 개성들이 좀 나타날 거고 그런 개성들은 아마 그 캐릭터가 될 것이고 그 캐릭터에 호응해주는 분들이 생길 거고요. 또는 이제 반발해주는 분들은 아마 관심에 의해서 반발해주겠죠. 그렇게 되면 파워블로그고 뭐건 간에 영향력 같은 게 형성이 되겠죠. 어느 정도에.
저는 전 분야를 다 다루지도 않았고요. 미디어, 사람들이 잘 안 쓰는 분야. 어차피 저는 웹에다가 제 얘기를 쓸 때는 제가 자신 있는 분야만 썼거든요. 사람들보다 좀 하나라도 더 알고 있어야지 잘난 척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라도 더 알고 있는 분야를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거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자기가 하나라도 더 알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캐릭터를 살려서 개성 있게 쓰면 사실은 어느 시점이 지나면 남들이 알아봐 준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영향력이라는 거는 내가 나 영향력 있어 하고 하는 허경식의 그런 주장이 아니라 누군가가 떠받들어 줄 수 있는 나의 내공이 있어야 된다. 그거는 남들이 평가해 주는 거다. 그건 맡겨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암만 뭐 노력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걸 수도 있고요. 하다 보면 의외로 잘 될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정말 궁금해하는데 아무도 제일 얘기 안 해주던 미디어 속내에 대한 또는 포털의 안쪽에서의 이야기들을 조금 더 끄집어내줬기 때문에 더 이제 그때 당시에 관심이 더 갔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기업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기업의 미래 목적은 스스로가 미디어가 돼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미디어 지형이 이렇게 계속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는 매스미디어 시대에는 매스미디어가 알아서 스스로 바뀌면서 내 대신 입을 대신해줬어요. 근데 이제 매스미디어가 외면받고 있는 시대가 오면 누가 내 대신 얘기해 줄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뭐 바이럴 마케팅이니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궁극적으로 말하면 자기가 자기 논리를 가지고 자신 있게 대면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 창구를 가져야 돼요. 근데 그걸 예전에는 홈페이지라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너무 인력도 많이 들고 업데이트도 잘 안 되고 내용도 뭔지도 모르고 사람도 찾지도 못한단 말이죠. 홈페이지 시대는 이제 버리고 차라리 그냥 간단하게 심플하게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블로그들로 계속 채워나가야 된다. 그건 전략이라기보다는 기업의 당연한 롤이라고 봐요. 그거는 웹상에서 기업의 이야기를 게이트키핑 하던 매스미디어를 뛰어넘어서 스스로가 미디어가 됐을 때 장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거라는 거죠. 지금 삼성전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삼성전자도 블로거들한테 직접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와서는 뭐 매스미디어 눈치 보는 것보다는 사실은 블로거들 눈치 보거나 아니면 블로거들하고 대화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좀 더 시장 친화적이 되고 시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을 때 스스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내성이 생기는 거죠. 안 그러면 또 누군가를 또 대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초기에는 대행 시장이 있었지만 직접 해야 된다. 그리고 아마 기업을 넘어서 이제 공공시장이 좀 또 블로그나 이제 소셜미디어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지금까지 그쪽에서 성공 사례가 별로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직접 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죠. 다 보면 다 무슨 뭐 예산 2억 원 받아가지고 뭐 한 6천만 원 어디 뭐 개발비 주고 뭐 1억 원은 어디 뭐 또 뭐 주고 뭐 기자당 꾸리고 체험당 꾸리고 뭐 해가지고 안 들어내봤자 자기 목소리가 아니니까 효과도 없고, 효과 없으니까 블로그는 효과 없구나, 소셜미디어에 효과 없구나, SNS에 효과 없구나, 이런 얘기들 한다는 거죠. 결국에는 지가 실패한 거를 남 탓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은 궁극적으로 스스로가 미디어가 돼야 되는 과정에서 블로그, 소셜미디어, 뭐 어떤 채널이든 상관없어요. 그 자기 스스로의 미디어 채널을 가져야 된다. 거기서 아마 가장 편리한 자기 주장을 충분히 끌어낼 수 있고 자기 근거를 갖고 얘기할 수 있는 플랫폼은 현재까지는 블로그 플랫폼 정도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CNN 미디어 뭐 제가 창업한 건 아니고요. 이 창업 당시에 제가 초창기 파트너라는 이름으로 그 이제 커뮤니티 구조를 좀 만들었던 때 참여했었죠. 처음 그 개념을 어떻게 들었냐면 저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는데 저는 뭐 외국 사례가 저한테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가지고 과연 우리나라에서 블로거들이 어떤 정서를 갖고 있고 이 사람들에게 수익 모델이 과연 필요한가? 그럼 그 사람들한테 수익 모델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게 해주어야 하는가를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는 두 가지를 고민했던 거죠. 광고를 달았죠. 그때는 막 애드센스도 나오고 막 이랬던 때였기 때문에 이 파워블로거들한테는 애드센스의 단가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단가를 매길 수 있지 않을까? 저 이제 미디어가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미디어는 한층 더 뭔가 고급 정보, 최소한의 그 일반 정보보다는 좀 더 나은 정보를 품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광고 효과가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건 또 광고 단가의 인상을 얘기할 수 있는 기초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광고 플랫폼 하나를 얘기했고요. 그래서 우리 네트워크, 반기 네트워크 블로거들은 다 우리 TNM 광고 플랫폼들을 하나씩 다 갖고 있는 거죠. 또 하나는 블로거들이 글을 생산하는데 누군가에 의해서 발주받아서 하는 거는 프로페셔널들은 많이 해요. 저 같은 사람들도 뭐 누가 뭐 이런 글을 써주세요 그러면 뭐 일주일 만에 써주고 뭐 한 달 동안 뭐 열심히 써가지고 또 하고 그래서 이제 보부상처럼 이렇게 글 팔아서 저는 먹고 살 수 있는 상황이죠. 근데 웹사이트에서 글을 쓴다는 거는 이미 내 상품이 다 나갔잖아요. 아깝잖아요. 근데 이거를 과연 저작권이라는 그때 당시 조류에 저작권 보호라는 측면을 좀 더 집중을 했어요. 공개되어 있지만 내 거라는 게 분명하다면 그거를 재가공하거나 재판매할 수 있는 기초가 되겠구나. 그래서 신디케이션이라는 개념을 가져왔었고요. 그래서 광고 플랫폼과 신디케이션, 만들어진 글을 재판매할 수 있는 유통권을 확보하는 게 이제 핵심 수익 모델이었어요. 그걸 이제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요. 여전히 뭐 진행 중이고요. 또 한 축으로는 이걸 하기 위해서는 로열티 있는 저작자 군단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걸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누가 글자 쓰는 거야 도대체? 누가 글자 쓰느냐면 누가 노래 잘 부르느냐? 누가 심사할 거야? 이런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이 파트너 조직에게 맡긴 거죠. 그래서 지금 한 270개 블로그 350명 정도가 저희 파트너 조직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분들 스스로가 새로운 참여자들에 대해서 가입 승인권을 갖고 있어요. 네, 투표를 해서 들어올 수 있거든요. 물론 운영위원회처럼 스스로 이제 또 뭐 투표하는 제도가 있고요. 또 다른 미디어가 가질 수 있는 또 다른 형태의 그 커뮤니티화, 또 네트워크라고 또 표현하는데 그런 커뮤니티화를 조금 더 특징 있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일단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데는 이제 저희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지금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이들의 그 미디어 활동과 콘텐츠 생산 활동을 좀 더 한 차원 높이기 위해서, 좀 제도권과 좀 더 가깝게 만들기 위해서 제도권에 있는 뉴스와 걔네들이 갖고 있는 사진, DB 이런 좀 괜찮은 퀄리티 있는 현장성 있는 DB들과 우리들의 해석력, 분석력 또는 주관 또는 뭐 판단력 이런 것들이 좀 결합되면 좋은 미디어가 하나 나오지 않을까? 뭐 누구는 뭐 허핑턴 포스트를 얘기를 하는데 그보다도 좀 더 나은 저는 큐레이션 플랫폼이라고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컬이라는 플랫폼을 좀 준비 중이고요. 그래서 그런 DB들이 전체 하나로 뭉쳐져서 저작권 고민 없이 블로거들이 뉴스 DB에 있는 사진들을 올려다 놓고 자기 이야기를 쓰면 좀 더 이 전체적인 그 컨텐츠가 풍부해질 거다라는 좀 가정을 하고 그런 플랫폼을 좀 준비 중이고 꼭 그 사업에 대한 성공과 실패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생에 대한 실패와 성공을 얘기했었거든요. 예를 들면 실패하지 않는 방법은 작은 성공을 계속 이뤄나가면 된다라는 거랑 또 하나는 자기 보상을 끊임없이 해줘야 된다. 실패하더라도 그 실패가 반드시 인생 전체의 실패는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제가 해왔던 길들은 대부분 남들이 보기에는 되게 특이한 길일 수 있잖아요. 뭐 잡지사 기자부터 출발을 해서 온라인 그 GDN 코리아 편집장을 했다가 생뚱맞게 또 다시 또 매경닷컴에 가가지고 거기서 뭐 미디어 전략했다가 신문에 온라인 전략을 했다가 뜬금없이 또 갑자기 또 포털에 가가지고 야후코리아 가서 또 거기 뭐 포털 전략하고 앉아있고 갑자기 또 나와서 또 블로그 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또 벤처 뭐 한단 말이죠. 근데 저는 다 일관돼 있어요. 저한테는 이게 다 미디어 활동이고요. 미디어 직종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한번 해보자. 내 가치를 뿜어내보자. 제 개인으로서는 제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한번 해보자는 게 핵심이었기 때문에 제가 직장으로 가질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강연, 집필 활동 또는 뭐 다른 뭐 방송 출연이나 뭐 기타 등등의 활동들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저는 이제 미디어의 영역 안에 있고요. 거기에 이제 관심사를 두는 게 지금은 무엇이냐 이런 거죠. 그 중에 최근에 관심 가졌던 거는 미디어 가이로서 벤처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계가 너무 신선하지가 않아요. 재미도 없고 새로운 것도 없고 맨날 네이버 얘기만 하고 있고 거의 지난 5, 6년 동안 네이버 얘기만 했던 것 같아요. 모든 언론사들이 너무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재미있는 미디어를 한번 만들어보자.
재미있는 미디어를 만들려면 벤처가 활성화돼야 되는데 이게 환경에 문제가 있네요. 그럼 벤처 환경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미디어 가이로서의 역할이 뭘까를 고민하다가 벤처 스퀘어를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때는 매스미디어도 벤처에 관심이 없고 정부도 벤처라는 이름도 잘 안 꺼내고 뜬금없이 뭐 1인 창조기업 얘기하고 앉아있고 청년 창업 어쩌고 얘기하지만 뭐 취업 대책 얘기하고 앉아있고 이게 뭔가 좀 잘못됐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뭐 벤처들이 스스로 얘기할 수 있고 벤처 멘토링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우리 업계의 선배들이 얘기할 수 있는 장도 좀 필요하고 막 분산되어 있는 블로그에 좋은 글들, 인사이트 있는 글들을 다시 한번 큐레이션해서 모아줄 수 있는 사이트 하나 만들어서 출가시키자. 그리고 우리가 기업가들인데 기업가들이 오히려 공인에 가깝잖아요. 알려진 사람이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벤처 기업가들은 인물 정보에 안 떠요. 포털이나 이런 데 안 뜬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인물 정보 DB라든가 벤처 DB 이런 것들을 좀 확보하기 위한 스토리들을 좀 만들어 가야겠다 해서 이걸 만든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의 전부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벤처 미디어를 이제 시작을 한 거고요. 이제 벤처 스퀘어를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벤처들도 만나고 많은 멘토링도 만나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아직 성공한 벤처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냥 열심히 달리고 있는 상황인데 벤처인들 두 가지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따라하는 사람들. 뭔가를 계속 탐구해요. 따라해요. 교과서가 있어야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런 사람들이 또 일부는 또 성공을 해요. 예를 들면 뭐 미국의 그룹폰을 똑같이 따라하는 우리나라 소셜커머스들이 성공하는 케이스들, 뭐 반드시 성공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초기 성공을 좀 이룰 수 있는 것들이 있겠죠. 또 한 부류는 전혀 생뚱맞은 환상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 비현실적인 세계에 있어서 오히려 이 간극이 너무 멀찍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것들을 좀 가교 역할을 해주고 얘네들하는 현실, 그러니까 그 환상을 꿈꾸는 사람들에게는 현실성을 부여해주고 거꾸로 이 너무 지나친 현실과 세상 다 이래 원래 다 이런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꿈 뭐 이런 얘기들 좀 더 사람들한테 희망 뭐 이런 얘기들을 좀 가치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이야기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과 이 사람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실은 어떤 사회적인 멘토링 집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도 이제 왔다 갔다 좀 하고 저희 필진들 모실 때도 그렇고 저희가 파운더 제도라고 파운더라는 특이한 모임을 갖고 있는데 창업자들이 스스로 자기 돈을 넣는 거예요. 스스로 엔젤이 되어서 이 벤처 스퀘어를 운영해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궁극적으로는 이 벤처들 스스로가 자기가 모자른 점을 깨달았을 때 그 모자른 점을 어딘가에서 찾을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그 인프라망이 뭐 벤처 스퀘어가 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되게 민망했는데요. 제가 아직 성공하지 않았는데 남이 뭐 이렇게 성공한 거 특징들을 잡아내려면 저도 부럽죠. 그래서 제가 부러운 벤처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부러운 벤처들은 숫자에 민감한 벤처. 자기 스스로 숫자를 설명할 수 있는 벤처. 우리 아마 스스로 생존의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표 스스로가 샤이하지 말아야 됩니다.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되고 돌파력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처럼 아는 사람들, 지인들, 저는 인맥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를 어필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그런 거에 대해 역작용인지 몰라도 너무 부끄러워하고 민폐 끼치는 것 같아서 뭐 잘 안 되고 이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은 돌파해서 만들어 나가는 인맥이어야겠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최근에 무슨 그런 커뮤니티 모임들이 많아지더라고요. 창업가 모임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은 오히려 샤이한 사람들이 모이기 딱 좋은 그런 계기로라도 모이기 딱 좋은 곳일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이 찾아다니겠다. 저도 아직 뭐 바빠가지고 많이 찾아다니지 못하는데 한 번씩 찾아갈 때마다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그리고 내가 이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협업을 해야 될까? 그리고 초창기의 협업과 제휴와 그런 스킬을 그런 데서부터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이미 큰 기업을 좀 지나와서 협업이나 제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프로세싱이 돼 있지만 젊은 분들일수록 그런 게 좀 많이 약하거든요.
그런 거에서 많이 또 뒤통수도 맞으시고 하는데 그런 협업과 하는 것들은 커뮤니케이션을 좀 스킬을 좀 쌓아가면 커뮤니케이션에서 사실은 돈이 나온다고 봐요. 우리나라 기업. 저는 요 근래 막 그런 고민도 많이 했죠. 제가 사실은 2년 전에, 아니 3년, 벌써 3년 전이에요. 2008년도 초에 미디어 2.0이라는 책을 썼었어요. 그 책을 썼었던 이유는 마이크로 미디어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었을 때였고요. 소셜 미디어와 소셜 네트워크에 대한 관심이 비롯되었을 때, 그리고 1인 미디어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때였고요. 근데 그때도 이제 갈증이 있었죠, 당연히. 매스 미디어가 역할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마이크로 미디어가 역할을 분명히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뭔가 부족한가, 항상 늘. 거기서 빠져있는 것들은 항상 신뢰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마이크로 미디어는 사실은 다수에 의해서 집단지성을 발휘할 수 있는 체제임에도 불구하고 신뢰의 문제는 늘 있었던 것 같아요. 매스미디어는 신뢰를 갖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권위주의적이거나 되게 이기주의적인 방향으로 흐르면서 되게 편파적으로 흐르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결국에는 스스로들에게 우리에게 맞춰져 있는 미디어는 없었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한테 맞는 게 뭘까요? 사실은 이제는 다시 한번 내 친구를 찾아야 되고 세상을 정리해 주었던 우리 아버지를 찾아야 되고 나에게 세상을 알려주었던 우리 선생님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다. 그런 사람들은 과연 누구였을까? 세상을 새롭게 각색해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하게 해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역할이 필요하겠다. 이제 기계가 이렇게 나열해주는 것으로는 만족하지 않겠다. 그게 뭘까? 그걸 설명하는 단어가 뭘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걸 요즘에 찾았습니다. 책도 나왔는데요. 제가 쓴 책은 아니고요. 그 큐레이션이라는 개념입니다. 세상을 재배열해주고 가치 있는 컨텐츠들을 좀 더 가치 있게 또는 일목요연 또는 그 맥락을 보여줄 수 있는 새로운 배열법. 그게 플랫폼이든 또는 그걸 만드는 사람이든 그럼 큐레이터가 되겠죠. 또는 크리에이션 플랫폼일 수도 있겠고요. 또는 거기에 필요한 소스들은 또 누가 만드느냐. 이제는 예전에는 제한되어 있는 매스미디어 그 조그만 우리나라의 언론사 종사자가 기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2만 명밖에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낸 조각들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 수십만 명이 만들어낸 컨텐츠 조각들을 인사이트 있는 우리 주변 지인 또는 내가 큐레이션을 해주는 거죠. 그게 오히려 신뢰성도 담보할 수 있고 세상을 재배열하고 맥락이 끊기는 지금의 웹세상에서 다시 한번 맥락을 찾아줄 수 있는 또 한번 우리에게 히스토리를 들려주면서 인사이트를 부여해줄 수 있는 그런 미디어가 나올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마 그런 플랫폼들이 조만간 계속 나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최근에도 네이버 재팬에서 지식인 서비스를 새롭게 포장하는 말이 큐레이션 플랫폼이라고 하더라고요. 미국에서도 큐레이션에 대한 관심들이 있고요. 콘텐츠 큐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고요. 그거는 웹 2.0처럼 새로운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의 조류에서 이제 사람이 필터링 해주는 것에 대한 새로운 가치, 기계 필터링에 의존했던 것에 대해서 약간은 물러서서 오히려 기계들이 수집해 준 것을 우리가 재배열하는 것에 대한 가치, 결국엔 사람이다. 믿음직한 사람에 의한 세상의 재배열. 저는 이제 그걸 큐레이션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큐레이션에 대한 관심이 지금 저한테 화두입니다.